하고 또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할 때 보니까 화물연대본부 동지들 오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셨으면? 안 오셨나요? 박수 한번 쳐주려고 했더니. 네, 우리 화물연대 동지들 정말 힘차게 파업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연대해 주시고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화물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 민주노총과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투쟁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엄단하겠다 이런 얘기는 뭐 늘 하는 얘기니까요. 특수고용 노동자는 조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올해 가장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히 안전운임제를 쟁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어떻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를 가늠하는 전초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힘차게 연대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고 국민들 여론도 나쁘지 않고 특히 SUV를 타는 이 사람들이 경유값이 올랐다 이런 동병상련의 느낌을 갖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언론 통해서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공운수 노조와 화물연대 노조를 만나자 해서 1시간가량 의원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해서 국회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좀 더 힘 모아서 함께 싸우면 첫 투쟁을 기세 좋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4월부터 해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같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이놈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그런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를 함께 결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16개 지역본부를 돌면서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급스럽게 표현하면 정세에 대한 이해를 일치시키고 수정에 대한 결의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간부결의대회로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약 1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발제를 드리고 동지들의 소중한 의견을 또 한 30분 정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의견이나 질문을 많이 하실 건가요? 앞서 대표자회의 보니까 많이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많이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네. 그래서 동지들 이야기를 많이 하실 좀 고민이 있으시면 이제 발제를 짧게 하고 동지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같이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최대한 발제는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준비를 했는데 PPT는 쓰지 않고 그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빠를 것 같아서요. 먼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위기 맞춰서 알아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정세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최근 몇 년간 많은 동지들이 지금 시기를 격변기다, 역사적 대전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왜 그렇죠? 근거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어서 기후위기라서 그래서 역사적 대전환기, 격변기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3, 40년간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 질서가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경제학자들의, 자본가들의, 우리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무슨 사모펀드나 이런 펀드를 운영하는 자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본질적으로는 금융자본주의입니다. 금융자본들의 규제를 완전히 없애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경제 질서로서 존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동안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미국 유일 패권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달러 패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유일 패권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소위 개기는 놈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한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신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남미에서 칠레의 보리치 정권을 시작으로 해서 무수한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마당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신 분들은 앞마당이 위협받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앞마당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를 고리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자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과 가장 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미국 편이고요.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친미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석유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만 유통이 됩니다. 근데 중국 화폐로 석유를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증산 요구에 사우디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부대가 보통 태극기 한 손에 성종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가끔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죠?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 아닙니까? 러시아 제재에 이스라엘이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앞마당이라고 하는 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고 그동안 미국이 야 하면 예 했던 애들이 야 했는데 왜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러시아 중국의 패권,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결 구조를 이야기해서 신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3, 40년간을 유지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꿔낼 것인가, 더 악랄한 착취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힘의 대결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일의 패권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어낼 것인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해서 곳곳이 전쟁으로 점철되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세계 민주주의들이 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격변기다, 역사적 대전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그 결과물은 초라합니다만 그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 1000만을 육박하고 있는 시대에 경제 질서가 더 이상 이렇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직접 고용해서 일자리에 노동자들의 수입을 일정 정도 안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변화를 꾀한 겁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모두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이렇게 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경제에선 금리가 인상하고 있고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은 가뭄으로, 중국은 코로나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곡물 생산량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라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간단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름값 엄청 올랐죠.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물가 인상? 어디서 느껴지시죠? 기름값은 차 타고 다니까 매일 오르는 거 느껴지죠? 또 어디서 느껴지시죠? 마트 가면 계란값 장난 아니죠? 식용유값 장난 아니죠? 저녁 때 일 끝나고 동지들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으면 예전에는 3시 먹으면 5, 6만 원이면 됐는데 요즘엔 돈 10만 원 나와버립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삼겹살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램수를 줄였더라고요. 예전에는 180g 주던 130g밖에 안 주더라고요. 하여튼 가파르게 물가가 인상하고 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식량은 생산이 줄고 있고
물가는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다. 국내도 마찬가지죠. 가계부채가 GDP 100%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80년대 일본이 폭망할 때 그랬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어섰을 때 일본이 장기 불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한국 사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부채 때문이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났죠. 여기 계신 분들도 전세나 집 살 때 대출 안 끼고 사시는 분 별로 없지요. 최근에 이자 올라가지고 한 1억 빌린 사람들이 한 달에 이자가 한 90만 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오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가도 더 오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생 경제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자들이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습니다.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전 세계 경제 질서, 국내 경제 질서, 국제적인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전 세계 패권의 질서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통령이 윤석열이 됐습니다. 윤석열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년 4월까지 윤석열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검사였잖아요. 신림동 고시촌에서 구수를 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도덕성일까요? 민심일까요? 서민들의 삶일까요?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일까요?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자기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법입니다. 법이 유일한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정치인들이 말했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문재인 양산 사저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윤석열은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집무실 앞에도 집회하는데요 뭐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홍준표였으면 뭐라 했을까요? 제가 예상컨대 그러게 임기 때 잘하지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언어에는 사법부의 언어이지 정치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머릿속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판단.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 엄벌하겠다. 불법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제적인 경제, 정치,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장이 머릿속에 법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윤석열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뭘까요?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윤석열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마찬가지겠죠. 윤석열이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수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노동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을 어떻게 할까요? 선거 때 했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최저임금 못 받아도 일할 사람 많다. 아프리카나 손발노동은 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경총에서 인수위 때 윤석열 인수위에게 제시한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라는 것입니다. 경총에서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걸 전달받고 윤석열은 뭐라고 했냐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떼주겠다, 신발속 골뱅이를 빼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서 엊그제 급기야 반도체 웰페어표를 들고 반도체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교육부 차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학 정원이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했더니 지금 그게 할 소리냐라고 버럭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요. 아까 그거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뒤로 두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노동 유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게 더 시행하고 하겠다 예상했던 일이고 파견법 개정하겠다라는 얘기
기간제법 늘리겠다는 얘기, 이런 거 그럴 법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건 뭐냐면요. 취업규칙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의견 청취로 가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어찌 해야 합니까?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의견 청취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장이 나와서 여러분 다음 달부터 이제 연월차는 없애버리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의견 들었잖아요. 의견 청취만 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기업 병행에 방해가 되면 규제를 다 완화해주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지금 한번 보셨죠? 넘겨주십시오. 산업현장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하겠다.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하는데 대체 인력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짱황 아닙니까? 파업 하나만 합니다. 파업을 무력화하겠다. 사업장 내 모든 시설, 현재 법에는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를 금지시키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업장 내에서 투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달라. 이 얘기는 뭡니까? 탄압해도 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서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라는 것에 보면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재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정과제를 내놓으니까 바로 화답한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삼성입니다. 삼성은 노동조합과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사협의회와 임금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노동조합하고 임금 교섭을 하는 중에 노사협의회랑 임금 인상을 합의해서 사인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뭐라 했냐면 5%밖에 안 되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대표성이 없다. 95% 절대다수의 뜻으로 뽑힌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대표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과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종별 노사협의회 대표도 권한을 주어야 한다라고 인수위 국정과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노동조합은 불법하면 엄벌하고 파업은 무력화하고 현장에선 투쟁하지 못하게 하고 탄압은 자유롭게 하고 교섭은 노사협의회랑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입니다. 120시간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무슨 중대기업처벌법, 이것도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이들의 고민입니다. 이들의 지향입니다. 경총이 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런 청구서를 내밀었을까요?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별법 하니까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되면 땡큐고 그 중에 몇 개라도 되면 그것도 좋고 안 돼야 본전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 그리고 받아줄만 하니까 내놓는 겁니다. 별법 하니까. 아니 국무회의 때 반도체 웨퍼프 들고 교육해라 이런 대통령이 나왔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특징 뭐죠? 서윤남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울대 출신 60대 남성입니다. 요즘에는 두 개가 더 붙었습니다. 하나는 검찰 출신, 또 하나는 친윤석열. 서울대 출신 60대 남자 윤석열이랑 소맥을 말아먹는 검찰이 현재 내각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맨날 먹방 찍잖아요, 대통령이.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국무총리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김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문으로, 변호사도 아닌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국무총리랑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먹은 놈들입니다. 이들은 자본의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본에게 무한 충성하는 자들이 경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누굽니까? 한동훈입니다. 윤석열의 오른팔. 핸드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후배 검사와 난투극을 벌였던 한동훈. 채널A 사건의 아이폰 비번을 풀어주지 않아서 무혐의로 풀려난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윤석열이 협치를 자주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짜 협치를 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 같으니 일단 참은 겁니다. 유보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에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본에 무한 충성할 겁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무조건 일방통행할 겁니다. 청와대 옮기는 거 보십시오. 한 달 만에 해버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이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는데요. 차가 밀리냐 안 밀리냐만 언론에 나옵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윤석열이 출퇴근하는 경로가 미군 기지를 통과해서 출근을 합니다. 창의진답이. 그 미군 기지는 용산 미군 기지는 주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매일 해외 순방을 다니고 계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미국을 순방하십니다. 지금. 용산 기준 중에서 10만 평은 반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반환하지 않기로 한 부지가 바로 국방부 바로 옆 담벼락 옆입니다. 엊그저께 드디어 언론에 나왔죠.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외국 군대가 주둔한다는 알고도 용산으로 가는 겁니다. 왜? 문재인이 살았던 청와대가 싫은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나는 갈 거야 라면 가는 겁니다. 정치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윤석열 정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저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를 더 잘 알면 승질만 나니까 더 얘기 안 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도는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 3일 노동자 대회도 10월 20일 총파업도 11월 13일 노동자 대회도 민주노총이 투쟁하면 정부를 상대로 싸우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박수 쳤습니까? 욕했습니까? 욕했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수 쳤습니까? 욕했습니까? 욕했죠. 왜 전 국민한테 욕을 먹은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박수 칠까요? 욕할까요? 늘 여전히 욕하겠죠.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는 현재 약 10여 명의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서 양경수 나와라, 민주노총 비정노동의 용도다, 이렇게 하루에 4-5시간씩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재인 양산 사저에 있다가 다른 애들한테 밀려서 민주노총 앞으로 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시끄러워 지금. 문재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사무실 앞에서 한 4-5시간씩 떠들거든요. 제가 앞에 지나가는데 막 유해가 되고 양경수 나와라 이러고 있습니다. 나는데 어쨌든 문재인 지지자들은 여전히 민주노총을 싫어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면 어떨까요? 막 환호하진 않아도 에이 잘한다 더 해라 이런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사회 영역은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 때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 역할을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민주노총과 거리두기 했습니다. 작년 7월 3일 노대하고 나서 정부 탄압이 심해져서 수배되고 구속되고 막 이럴 타이밍에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공동으로 성명을 내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체들이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근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2주에 한 번씩 아침 8시에 저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참여연대, 경실련, YMCA, 환경운동연합 이런 곳들의 대표분들이 오셔서 같이 정색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월은 2주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해서
각 단체의 현황, 각 영역의 전문 영역에 대한 고민, 노동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했고 이달 다음 달 내에 원불교, 천주교, 조계종, 종단 대표자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대전선을 폭넓게 넓혀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때 광우병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박근혜 때 패진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국민 여론이 민주노총을 지지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그들을 압박해서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칼 들고 날이 바짝 서 있는 칼을 들고 우리 목을 치겠다고 겨루고 있는데 거기에다 목을 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올해 핵심 쟁취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차별 없는 노동권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비정규직 없는 질 좋은 일자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노동을 대한 태도가 어땠습니까? 민주노총을 대한 태도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입장, 태도, 관점을 집약하면 간섭하고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사노위를 만들어서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코로나19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자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민주노총의 많은 지도위원들이 지난 대선을 계기로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개입하고 포섭하고 이러려고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쩔까요?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을 어떻게 할까요? 탄압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어떻게 탄압할까요? 갈라치기 할 겁니다. 어떻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가를 겁니다. 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 출신이라고 해서 친노동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노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그렇게 안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법 내에서 엄단의 대상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건강한 노동조합으로, 민주노총은 불법을 일삼는 흉악한 집단으로 갈라칠 겁니다. 또 어떻게 갈라칠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칠 겁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또 민간과 공공을 갈라칠 겁니다. 공무원 철거통이야. 공공기관 연봉 엄청 많아. 안 잘려. 가만두면 안 돼. 시장은 이렇게 어려운데, 민간은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는 그래서 뭐랄까요? 연금계약, 성과연봉제 이런 거, 수건사업 같은 거 밀어붙일 겁니다. 이런 거 하려고 할 겁니다. 또 어떻게 나눌까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민간과 공공을 가르고 마지막 남는 건 뭘까요? 노동조합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을 갈라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어떻게 될까요? 불법을 일삼는 정규직 귀족노조, 공공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가진 집단으로 고립시킬 겁니다. 그리고 탄압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칼질하는 게 아니라 갈라치고 고립시키고 그리고 밟아버릴 거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본질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다르지 않지만 그들이 민주노총을 대하는, 민주노총을 상대하는 태도는 엄연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동지들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5월 1일 날 노동절 대회 때 대회사에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은 그래서입니다.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 우리는 더 단단하게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동지들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요합니다. 정규직인 동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훨씬 더 굳건히 잡아야 자기가 살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갈라치려고 하면 우리는 화나고 열받지만 그들과 함께 가자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정말 오랜만에 최저임금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세종시에서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맞받아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수가 되어서 저들을 고립시키는 주행을 해 나가자. 그렇게 차별 없는 노동권, 양질의 일자리를 쟁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국회, 정기 국회 때 저들이 노동 계약안을 상정하면 환노위 소위에 올라가면 국회 앞으로 모입시다. 환노위에 안건이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합시다. 이런 민주노총 지침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 근로기준법 5임명안을 전면 적용합시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합시다. 복수노조 창구당이나 제도를 철폐합시다. 노사 공무원들에게도 온전한 노동상권과 정치이동권을 부여합시다. 라는 내용을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 망치 쳐라, 관철시키자 라고 국회로 싸우러 가자는 겁니다. 산업전환 기후위기를 늘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정교섭을 하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저놈들이 테이블에 앉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쟁을 해야 저들이 자리에 앉아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안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싸워보셨지 않습니까?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칼 들고 있는 윤석열에게 광범위한 여론을 통해서 고립시키고 칼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요구를 국회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의 요구를 노조교섭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들이 상대편에 앉아서 우리의 요구를 도장찍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올해 민주노총의 추진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7월 2일 날 노동자대회를 적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딱 한 달 후에 7월 2일 노동자대회를 힘있게 해보자고 제안드렸고 힘이 모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민중총궐기 이후로 제일 많이 모였던 것이 2019년 학비연대회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때 3만여 명이 광화문에 모인 게 최대 인원이었습니다. 서울에 한 자리에 모인 인원. 지금 현재까지 7월 2일 노동자대회 참석자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2015년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서울로 집결하겠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보여줍시다. 민주노총은 투쟁할 태세가 이렇게 딱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용산 집무실로 한번 물밀듯이 밀려가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칼 한번 들어봐라. 싸워보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기선제압하자는 겁니다. 그 힘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폐지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폭 인상을 관철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7월 7일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하반기 투쟁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하반기 싸움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보자, 이런 결의를 동지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힘차게 투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